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사법 조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사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소송을 하였을 때, 예컨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그 소송이 관할이 어디냐 또는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소송에 있어서 준거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을 볼 때에는 관할과 준거법으로 나뉜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은 조문이 역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에는 2항부터 1항, 3항부터 1항, 3, 2, 1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이 을에게 소송을 하였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줄 처리로 갑은 외국인이고 을 또한 갑은 미국인이고 을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한 줄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는 당사자의 국적, 목적물의 소재지, 법률관계 발생지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2조입니다. 국제재판 관할입니다. 일반 원칙. 항상 관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항상 일반 원칙에 대해서 무조건 쓰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 쓰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 이 키워드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질적 관련, 그리고 두 번째, 국내법의 관할 규정, 세 번째,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입니다. 제3조입니다. 일반 관할. 1항의 경우 피고가 사람인 경우를 말하고, 그리고 3항의 경우에는 피고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을이 사람인 경우에는 1항,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3항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4조입니다.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 관할입니다. 이는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문제로서 12회 기출을 보고 이 조항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재산 소재지의 특별 관할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호,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제2호,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입니다. 관련 사건의 관할.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과 유사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공동피고 가운데 제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 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3항은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사사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7조는 반소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다시피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를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입니다. 이는 빈출 조문으로서 유익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관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만 합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 1호, 2호, 3호, 4호의 경우를 반대 해석하여서 유효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합의 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에 따라 무효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합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속 관할이 다른 국가의 전속 관할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1, 2, 3, 4호고 추가적으로 이 서면 요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서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 관할에 관해서는 과거 판례에서 한때 전외 합공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요. 이 요건 중에서 이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항상 판례에 있었는데 최근 2022년 7월에 국제사법이 개정되면서 합의 관할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으로 들어왔고 그 와중에서 판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배제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변호사 시험에서 합리적 관련성 요건을 쓴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문이 개정될 때는 그러한 판례를 모두 고려하여서 만든 것으로서 굳이 합리적 관련성 요건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참고로만 이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예전에는 판례에 따라서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 3항입니다.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1항부터 4항까지는 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전속 합의를 했을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이 5항부터는 외국을 전속 합의를 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서 이 제1호를 또 보시면 합의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1항보다는 5항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물어보게 되면 제1항, 제 각호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로 1항보다는 5항의 경우가 가장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1호는 아까 봤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제2호입니다. 제9조에 따라 변론 관할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제3호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다음 제4호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변론 관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론 관할과 항상 이어져서 주로 나오는 편이니까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게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기 위한 진술만으로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0조 전속 관할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전속 관할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적 소송 경합입니다. 네, 이거는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관련 기출 문제를 알고 싶다 하시면 12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 제2호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제1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의 불행사. 이 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까지 소송 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 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16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중국적자의 사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갑이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딱 나온다면 제16조를 써줘야 되는 사안이구나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1항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을 본국법으로 한다. 주로 이 다만 단서가 많이 나왔으니까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1조입니다. 중거법 지정의 예외. 제1항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박의 편의치적 사안이 이거에 이 21조가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파나마국 선적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국제사법 목차 정리 등에서 제가 판례 정리한 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입니다.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1항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중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와닿지가 않죠. 이는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도 어려워서 일단 제22조가 반정을 의미하는구나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반정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서 미국 법을 중거법으로 합시다 라고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국의 법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써야 한다 라고 약간 토스를 한 기분이죠. 이렇게 토스를 한 경우 그때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는 너의 미국 법으로 하기로 했다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한테 줬다고? 그래 우리나라 법으로 중거법으로 하자 라고 한 경우를 반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1항은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에서 줬지만 미국에서 다시 받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거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중거법이 된다고 하자. 이게 바로 직접 반정의 허용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접 반정의 예외적 불허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2항의 경우가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제3호의 부양의 중거법 그리고 제4호의 유언방식의 중거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반정 사건인지가 궁금할 때 힌트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제사실에 외국의 법이 제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엔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더라. 이런 경우가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사안을 풀다 보니까 부동산 소재지법이 우리나라 법이 된 경우 그게 바로 반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에 전제사실에 외국법이 제시된 경우가 반정 사건이 나오는구나, 반정이 쟁점이 되겠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양의 중거법 또는 유언 방식의 중거법인 경우에 반정이 문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23조입니다. 공서조항으로서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입니다.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로서는 뭐 강제징용 사건이라든지 이혼을 금지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도박을 허용한다든지의 경우 제23조에 따라서 공서조항에 따라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24조, 25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26조는 권리 능력으로 태아의 경우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조 행위 능력의 경우 미성년자일 때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9조 거래 보호 또한 간단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조 법인 및 단체. 이는 2017-246739로 최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제30조는 한번 유념해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한테 분양과 회원 모집을 위한 판매 홍보 업무를 대행 계약에 관해서 이렇게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이때의 쟁점이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그것의 준거법이 바로 제30조를 기준으로 판단했었던 경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1조입니다. 법률 행위의 방식. 법률 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제2항에 보면은 또 행위지법의 제1항에 불구하고도 유효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제5항을 보시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물건이나 그 밖에 등기하여야 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준거법도 허용이 되고 행위지법도 이 두 가지가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물건 등에 관한 경우에서는 행위지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임의대리입니다. 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로서 내부 관계를 의미를 하고요. 제2항을 보시면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등의 경우에는 이라고 하여 이는 외부 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는 물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건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2항 그리고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상실 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3조의 경우에는 이 물건의 변동에 관한 문제로서 제1항은 물건의 준거법,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제2항은 그냥 물건의 득실 변경의 경우를 그냥 규정한 것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건의 취득 상실 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아마도
그린매매 사건의 경우 때 제33조와 제36조가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37조입니다. 채권 등에 관한 대한 약정담보물권입니다. 한 번 정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제38조는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이고 제39조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특칙입니다. 제44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조였군요. 다음에 꽃이죠. 채권입니다. 채권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입니다. 한 번 정도 읽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42조와 43조 그리고 44조가 될 것 같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비자 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이죠. 소비자 계약의 경우 관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42조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42조랑 43조는 그 구조가 유사한데요. 1항은 소비자가 원고일 경우를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2항은 소비자가 피고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3항은 관할합의가 제한되는데 이때 사후적 합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적 합의이면서 추가적 관할합의인 경우, 이 두 가지인 경우에만 관할합의가 유효하다라는 유효 요건입니다. 따라서 합의 관할이 있을 경우에 제8조에 따른 그 8조를 언급하는 것보다 이것만 언급하면 충분한 것으로서 이 관할 합의가 사후적 합의인지 또는 사전적 합의면서 추가적 관할 합의인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42조랑 43조가 유사한데요. 1항은 근로자가 원고인 경우, 그리고 2항은 근로자가 피고인 경우, 3항은 관할 합의의 제한입니다. 한편 이 소비자 계약에 대한 의의가 42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에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이것이 바로 소비자 계약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볼 건데요. 이 47조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을 물어보는 경우에 단순히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은 47조에 따라 이러합니다. 가 아니라 47조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항상 42조를 언급을 하면서 위 계약은 소비자 계약에 해당합니다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42조 1항에 따라 소비자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준거법은 47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는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42조랑 43조는 매우 중요하니까 한 줄 한 줄씩 다 읽어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44조는 행위지 또는 결과 발생지의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요. 다만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특별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45조, 46조, 47, 48 보겠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을 물어볼 땐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요. 45조는 주관적 연결로서 약간 주관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준거법을 이것으로 정하자라고 얘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연결로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항은 특칙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시면 45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에 관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항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에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46조는 항상 일단 계약의 준거법에서 45조에 따라서 주관적 연결되며 46조에 따라 객관적 연결됩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가 없기 때문에 준거법 합의가 없기 때문에 46조에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46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이는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2항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그의 일상고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호는 양도계약을 의미를 하고요. 가장 흔하게는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는 이용계약으로서 이용계약입니다. 그리고 3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무슨 계약이야? 라고 궁금해했을 때 좀 고민을 하였을 때 3호로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계약들이 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3호는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 제공계약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법은 역순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3항을 가장 먼저 봤어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 이용계약, 용역제공계약이니 많이 이런 걸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판단 없이 3항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준거법이 되는구나.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되는구나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48조는 아까 42, 43이랑 봤듯이 구조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1항의 경우 45조 특칙인데요. 읽어보시면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 고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무리 준거법을 너희들끼리 미국 법으로 하기로 했어도 이 소비자가 대한민국인이면 우리나라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어. 라는 것으로 45조 특칙을 의미합니다. 2항은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4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고소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46조를 검토할 필요 없이 일단 이는 46조의 특칙으로 소비자 일상고소지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48조 또한 준거법 선택한 경우 강행규정 보호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2항 또한 준거법 선택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국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이 조문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익 있게 봤어야 됐던 게 바로 선언 근로계약인데요. 이 배에 일하는 사람이 과연 도대체 일상적 노무제공지라고 해서 선적국이 준거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48조 2항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었는데 판례는 일단은 선적국법,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이 선언근로 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이 된다라고 판시했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49조입니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50조는 사무관리고요. 51조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불법행위의 준거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때 불법행위 준거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52조를 먼저 적는 것이 아니라 53조를 먼저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는 단계적 연결이라고 하여서 먼저 적어야 하는 순서가 53조, 그 다음에 52조 3항, 그 다음 2항, 그 다음 1항, 그리고 만일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4항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읽어보자면 우선 53조 먼저 읽겠습니다. 당사자는 제50조부터 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있어서 만약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사후적 합의이면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단계적 연결로 결정이 되는데 이는 53조, 그 다음에 52조 3항, 2항, 1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후적 합의이면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다 하면 이제 52조 3항, 2항, 1항 순서대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52조 3항부터 먼저 읽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라고 해서 종속적 연결인데요.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제2항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고소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이는 일상고소를 기초로 하는 공통속인법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은 1항입니다.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라고 해서 이 행위지법 또는 결과발생지법 이게 나로 되어 있어서 선택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항인데요.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한으로서 읽어보시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을 때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예컨대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4조입니다.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 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따라서 양도인이랑 양수인 사이에서는 계약의 준거법, 그리고 양도가 가능한지 또는 대항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 계약은 변종적 채무인수로 보고 제3자의 직접 청구권 이런 거는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5조입니다.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제1항은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해서 이 1항은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의미를 하니까 변제자의 법정 대위 그리고 뭐 보험자의 대위의 경우가 55조 1항에 해당하고요. 제2항을 읽어보시면 이런 제1항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라고 해서 이거는 변제자의 임의대위 또는 선박우선 특권의 대위의 경우에는 55조 2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조는 혼인관계에 대한 특별관할이고요. 57조는 친생자 관계, 58조는 입양관계, 59조는 부모 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할이고요. 60조는 부양, 그리고 61조는 후견에 관한 관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준거법입니다. 63조는 혼인의 성립 문제입니다. 1항을 읽어보시면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라고 해서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A국에서는 18세, 19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혼인 정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이거는 뭐 A랑 B랑 결혼했다고 할 때 A의 본국법에 따르면은 뭐 정령기이다. 뭐 B의 본국법에 따르면 정령기다. 이 두 개가 각 당사자에 관해서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실질적 성립 요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 정령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본국법 했을 때 가장 많이 얽혀서 나오는 게 이중국적입니다. 네. 그리고 2항입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릅니다. 이는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했을 때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잖아요. 따라서 그런 신고 같은 경우가 형식적 성립 요건이 됩니다. 또는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혼인거행지법 또는 일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는 선택적 적용의 문제입니다. 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예외적으로 저희가 항상 뒤에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1에서 3순위로 간 것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읽어보자면 1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호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65조 부부재산제를 보면 64조를 준용한다 라고 해서 64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체크를 해놨고요. 3항을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법에 따를 수 없을 때 제3자의 관계에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봐야 한다는 게 나오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부부재산 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6조 이혼입니다. 이혼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읽어보시면 이혼에 관하여서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라고 해서 이게 이중 요건이에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 이 66조 이혼이 유추 적용됩니다. 67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친생 부인의 소호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혼인 중에 부모 자녀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68조는 인지청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외 부모 자녀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고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고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지청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바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71조입니다. 68조부터 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지청구가 나왔다 하면 68조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68조 그리고 71조까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조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법률 관계로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73조 부양입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 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고 이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될 법에 따른다. 그리고 사항에서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 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다 라고 해서 내국법 우선 적용 특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조는 상속 및 유언에 관한 관할이고요. 77조는 상속의 준거법입니다. 아까 상속, 유언, 방식 이런 관계가 반정에서 잠깐 다뤘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유념하시고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음수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으로 넘어갑니다. 해상에서 제94조 준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제1호, 제2호는 넘어가고 제3호, 선장과 회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제4호,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책임 제한의 범위. 이 정도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제95조는 선박 충돌입니다. 영해일 때는 충돌지법, 공해일 때는 가해 선박의 선적국법. 그 다음 96조는 해난 구조로서 사무관리의 특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난 구조로 인한 보수 청구권은 그 구조 행위가 영해에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라고 준거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 조문 강의 끝났고요. 다음 강의에는 협약과 국제사법의 목차 등 목차 또는 판례를 정리한 것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